안녕하세요, 조홍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기사 필기 대비 2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벌써 21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이제 이렇게 댓글에 선생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또 처음보다 많이 지쳐 보여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고 얼굴도 좀 어두워 보여요 그러는데 얼굴은 원래 시커멓습니다. 네. 직접 보시면 시커멓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커멓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필기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필기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기간을 좀 두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시험을 맞춰서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는데 저를 신경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좋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또 다른 면에서 너무 강의가 힘이 빠져 보여서 힘 빠져 뭐 이런 내용일 수 있는데 선생님들 힘을 내서 마무리까지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힘을 내시고요. 오늘 특히 좀 해야 할 양이 많습니다. 특히 그리고 가장 좀 재미없는 파트죠. 예전에는 정말 짧게 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 파트 부분에서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고 좀 어떻다? 이제 심도 있게 나오죠.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다. 산업기사는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사는 고득점을 맞기가 참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꽈락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대충 했다가는 뭐 그런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쉬웠던 부분이었던 게 좀 어려워져서 이제 조금 양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함께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트는 디지털 색채 시스템 및 관리인데, 이제 디지털 색채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지털 색채에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게 꼭 필요하다 했었습니까? 디바이스라는 뭐가 필요하다? 디바이스라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치는 상당히 여러 가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와 장치를 사용하다 보면 특히 디지털 색채라는 건 이 장치를 통해 표현하다 보니까 장치와 장치 간에 뭐가 생겨요? 불일치, 색의 불일치 또는 이미지. 하여튼 우리는 색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색의 불일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색 그러면 이제 색상과 명도와 채도라든가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어떤 광도, 휘도 이런 영역으로 인해서 어떤 색의 장치 간에 뭐예요? 불일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색채에서 가장 중요한 다룰 부분은 바로 이 디바이스, 장치 간의 이 불일치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이 디바이스 장치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 디바이스에 관련한 대표 장치는 무엇이죠? 우리 이제 뭐가 있습니까? 네, 컴퓨터다. 그죠? 시험 문제에서도 이 컴퓨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가끔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컴퓨터는 우리 이제 실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런 장치가 됐는데 컴퓨터를 가지고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도구죠. 그림을 그리는 것은 과거에 손으로 그림을 그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니까 컴퓨터 그래피. 과거에 선생님은 이제 장난감도 없어가지고 밖에서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돌 같은 거 가지고 던지면서 돌 비석치기 막 이러고 놀았는데 지금은 이제 게임이 엄청 많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같이 함께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컴퓨터 게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랬더니 예전에 저희 안 사람이 컴퓨터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인데 순간 제가 컴퓨터 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수리하는 사람? 이런 비슷한 일을 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했는데 그러면 동사무소라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곳에 가면 그분들도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하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컴퓨터 하는 사람입니까? 그만큼 컴퓨터는 하나의 도구지 이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매우 중요한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치다. 왜? 이러한 디지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시대에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가 중에 하나가 컴퓨터였죠. 과거에는 이제 컴퓨터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 컴퓨터 외에도 많은 장치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컴퓨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하드웨어와 뭐가 있다고 배웠죠? 우리가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기계의 물리적 장치. 우리 사람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했었죠. 예. 하드웨어는 뭐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겉사람이고요. 소프트웨어는 속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차 한 대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그럼 자동차는 뭐예요? 하드웨어. 그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소프트웨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여러분들 게임을 하기 위한 게임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래픽 디자인, 컬러리스트 시험 볼 때도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소프트웨어. 뭐 사진을 작업할 때는 포토샵 소프트웨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적인 컴퓨터 시장에서 그죠? 램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돈을 벌고요. 외국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럼 어떤 게 더 부가가치가 높냐? 그럼 얘죠. 왜요? 얘는 CD 한 장이라든가 요즘엔 뭐 CD 안 만들죠. 웹상에서 다운받아서 결제하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요게 더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이겠죠. 여하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기본인데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럼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먼저 우리 컴퓨터에 모니터가 있죠. 모니터 옆에 뭐가 있습니까? 본체, 컴퓨터의 본체. 또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키보드, 여기 또 마우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예요? 하드웨어라고 하고요. 이 안에 프로그램으로 깔려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한다?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라는 놈이 할 수 있는 크게 기능이 있는데 어쨌든 이 장치, 이 하드웨어의 장치이면서 기능이 있는데 어떤 것을 하느냐. 첫 번째, 연산과 제어. 연산하거나 제어하고 또 하나는 뭐 하죠? 기억하고 또 하나는 연산, 기억, 그 다음에 입력, 그 다음 뭐 합니까? 출력. 이렇게 네 가지 장치가 있어요. 우리 뭐 이걸 장치라고 합시다. 기억 장치. 이런 기능도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의 연산과 제어를 하는 장치는 어떤 거냐? 자, 이 본체. 예전에 이제 선생님이 처음 컴퓨터를 알 때 컴퓨터 자체를 이제 비싸게 구입하는 게 아니라 부품들을 사다가 조립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좀 조립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예전에 사람들에게 알려달라고 했더니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조립한다라는 게 저는 제가 납땜까지 다 해가지고 컴퓨터 한 대를 만드는 그런 어려운 기술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컴퓨터 안에 있는 부품들을 사다가 말 그대로 그냥 조립만 하면 되는 거였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그지? 그래서 이 본체, 이 컴퓨터의 본체를 뜯어보면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본체를 보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 본체 이렇게 보통 이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요쪽 한쪽 벽면에 이렇게 판때기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판때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메인보드라고 합니다. 또는 마더보드라고 하는데 이제 확장 슬롯이거든요. 이곳에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치들을 꽂아가지고 조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연산 제어 장치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CPU,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사람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본체 안에 가면 여기에 이렇게 판때기, 꽂는 위치는 다 달라요. 그리고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팬. 왜냐하면 CPU는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팬이 막 돌아요. 계속 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랭식, 바람을 통해서 열을 식혀줘야 됩니다. 만약에 팬이 망가지면 자꾸 컴퓨터가 어떻게 해요? 멈추거나 꺼집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멈추거나 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CPU가 열을 많이 받았을 경우도 있다라는 거. 얘는 뭐 하는 거죠? 연산하고 제어하는 사람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기억 장치가 있는데 자, 기억 장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기억 장치라는 게 있고 하나는 보조기억 장치라는 게 있어요. 자,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 자, 보조기억 장치는요, 주기억 장치 외에 나머지를 다 보조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알고 있는 USB라든가 이렇게 컴퓨터 외부에다가 기억 장치를 넣어서 그 안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외장 하드 이런 것들, USB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조기억 장치. 예전에는 플로피 디스크를 해서 1.44메가짜리 정말 진짜 지금은 1.44메가는 진짜 취급도 안 하죠, 그죠? 보통은 1테라 이상 되고 그죠? 그 정도 돼야 되는 정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는 램과 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차이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오지만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볼게요. 자, 롬의 차이는 뭐냐? 롬은요, read only memory, read only 읽을 수밖에 없는 메모리다. 그래서 그냥 기억했다가 전원이 꺼지면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휘발성 메모리라고 합니다. 휘발성 메모리. 그 다음 램이라는 것은요, 반대로 읽기와 쓰기가 다 가능한 그러한 메모리입니다. 상당히 램이 롬보다 빨라요, 속도가. 그리고 롬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이 뭐냐, 주기억 장치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을 로딩해주는 그 메모리로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CPU가 있고, 여기 램이라는 걸 이렇게 꽂아요. 옆에 이렇게 슬롯을. 이렇게 길게 된 하나의 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톡톡 꽂습니다. 그러면 그 램이 우리나라가 참 잘 만들죠. 삼성에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가 먹고 살고 있을 정도로 잘 만드는데,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뭐 그 종류 뭐 D램부터 SD램 해서 종류 많은데, 그것까지 설명하기에는 좀 컬러에서는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사는. 그런데 이제 나오면 추후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램이라는 놈이 이렇게 꽂아져 있고, 여기는 CPU가 꽂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기억 장치 램과 롬, 리드 온리 메모리, 읽기만 가능하고 램은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롬이라는 의 역할은 주기억 장치 역할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응용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컴퓨터 앞에서 마우스를 가지고, 자, 포토샵 여기서 클릭하게 되면 포토샵이 딱 실행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와 컴퓨터가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가 쓰는 말과 컴퓨터가 쓰는 말이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야, 컴퓨터 켜져라. 물론 이제 그런 날도 올 수 있겠지만, 운영체제,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에게 명령을 주며 그 말을 알아듣고 명령을 수행해서 내가 또 알아볼 수 있는 화면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할 수 없다면 중간에서 누가 해줘야 됩니까? 통역사가 있듯이 컴퓨터와 내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를 OS라고 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 10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운영체제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떼돈을 벌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운영체제를 마찬가지 소프트웨어죠. 이 컴퓨터 안에 저장을 하면 내가 마우스나 무엇, 키보드 이런 것들로 뭐예요? 입력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주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 입력 장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명령을 운영체제가 저의 명령을 받아서 누구에게? 연산장치인 CPU에게 야, 주인님이 너한테 포토샵 실행하라는데? 그러면 CPU가 알았어 기다려 라는 그 처리 속도가 빨라질수록 CPU가 좋아지는 거죠. 예전에 막 선생님 초창기 때 막 286, 386, 486 막 이런 말 아십니까? 예. 그 아주 진짜, 그러니까 CPU는 처리 연산 속도,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뭐니? 그럼 옛날에 2 이랬다라면 지금은 이제 그 속도 빨라진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다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막 대답을 할 정도로 그 연산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럼 그만큼 처리 속도가 빨라지니까 컴퓨터 속도도 빨라지게 되겠고, 그죠? 사양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자, 이래서 운영체제가 얘한테 하면 이제 CPU가 롬 있죠? 롬에게 야, 이번에 포토샵이 실행되려면 어느 정도의 메모리가 필요한데 좀 줘서 네가 데리고 와. 이렇게 하면 얘가 가서 포토샵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들도 소프트웨어들도 보면 어느 정도 사양이 필요합니다. 나 정도 상대하려면 이 정도의 메모리와 이 정도의 CPU가 있어야 돼 이래요. 그래서 메모리가 가서 불러올 때 얘가 말을 안 듣고 이제 포토샵에 안 나오려고 해요. 일을 하기 싫죠. 사람이나 프로그램이나. 그러면 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안에서 불러올 수 없게 되면 실행이 안 되거나 실행이 되더라도 속도가 늦거나 그래요. 그래서 그걸 좀 도와주고 메모리를 다른 데서 갖다 쓰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롬이 불러다가 CPU에게 얘기하면 CPU가 운영체제에게 보내주면 운영체제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편리하게 쓰고 있는 것 뿐이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연산장치, 기억장치. 그럼 입력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입력장치들은 컴퓨터 속에, 디바이스 속에 어떠한 정보와 명령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마우스와 그 다음에 뭐예요? 키보드가 있겠죠. 그죠? 자, 기본적인 이 두 가지 외에도 상당히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캐너 아시죠? 그죠? 이미지나 사진들을 스캐너에 넣어서 이미지를 이 안에 넣을 수 있는 장비, 스캐너.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여러분들 은행 출납기 가셔 이렇게 누를 때 누르는 그 화면에 모니터를 바로바로 누를 수 있게 해주는 걸 터치 스크린이라고 하죠. 태블릿, 이제 우리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마우스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디지타이저라든가 뭐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모션 캡처. 디지타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하나의 뭐예요? 도면 그리고 할 때 쓸 수 있도록 한 장치고요. 모션 캡처 같은 거 우리 3D 영화 한창 많을 때 그 장치 몸에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움직이면 그 안에 이미지가 똑같이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모션 캡처. 그 다음에 3D 스캐너라는 것도 있죠. 사람 모양을 세워놓고 로빙 하고 3D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으면 모양을 입체적으로 스캔을 받는 거죠. 보통은 이제 스캐너는 2D인데, 그죠? 그러한 하여튼 컴퓨터 속 안으로 집어넣는 장치들은 다 뭐라고 한다? 입력 장치다. 이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컴퓨터의 장치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하고 입력과 출력 또는 다음 중 출력 장치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런 거 나오면 뭐 땡큐죠. 예, 어렵지 않죠. 자, 출력 장치는요. 기본적으로 프린터, 요 옆에 이제 프린터 또 하나는 플로터라 그래서 대형 프린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현수막 같은 거 이런 것들 또는 큰 인쇄물을 출력할 때 쓰는 그 프린터를 우리는 플로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Virtual Workbench라는 것은 가상 작업대라 그래서 모니터처럼 하여튼 가상 작업대에서 이렇게 영화에도 보면은 화면에서 이렇게 막 가상으로 뭐 움직이면 그 안에 이미지 움직이는 거 있죠? 예, 그런 것들도 출력 장치를 할 수 있고 필름 리코더라는 것도 출력 장치죠. 왜냐하면은 필름 안에 디지털 필름 안에다가 이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름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출력 장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넣는 장치는 입력 장치, 출력되는 장치는 출력 장치.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출력 장치는 뭐다? 사실은 모니터입니다. 자, 그럼 모니터는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시험에서 이제 모니터에 대한 문제가 출력 장치 대표다 보니까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대한 개념, 뭐 예전에는 사실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됐던 거는데 요즘에는 참 이거보다도 더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예. 자,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모니터에 대한 부분이 시험 문제에 이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모니터에 관련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 중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모니터라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니터도 사실은 엄청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모니터 하나만 제대로 공부하려고 해도 사실은 뭐 색채 관리 전체 양보다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다 한 문제 맞으려고 이해할 수 없고요.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좀 거시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시험 문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그리고 출제 빈도가 높은 애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을 바탕으로 하시면 뭐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모니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해하셨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디지털 색채라는 것은 무엇으로? 디바이스, 장치를 통해서만 재현이 됩니다. 근데 장치도 되게 종류가 많고 만들어지는 방법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디바이스 간의 어떤 색채의 불일치,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걸 해결해야 되죠. 그죠?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것이 오늘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장치 되게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 장치는 컴퓨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눈다. 하드웨어라는 것은 어떠한 실제적인 장치의 형태, 물리적 형태고 소프트웨어는 그 장치의 속에서 걔를 움직이게 만드는 뭐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속사람 같은 것이다. 자, 그래서 컴퓨터의 장치는 연산 제어 장치, 기억 장치, 입력 장치, 출력 장치 등이 있다. 자, 연산 제어는 CPU, 그 다음 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가 있는데 램과 롬이 있다.
램과 롬의 차이는 롬은 읽기만 가능하고 램은 읽기 쓰기가 가능하다. 얘는 꺼도 정보가 램 같은 경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는 비휘발성 메모리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휘발성 메모리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입력 장치라는 것은 컴퓨터 속에다가 이런 디바이스 장치에다가 정보와 명령을 넣는 장치고요. 출력 장치라는 것은 그 디바이스로부터 출력되어지는 거죠. 뭐 화면이든 실제 뭐 출력이 되는 프린터를 통해서 하든지 다 출력 장치라고 한다. 기억하시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뭐 출력 장치의 가장 핵심 모니터다라고 했는데 아하, 맞아. 입력 장치에서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입력 장치의 그 가장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CCD라는 장치입니다. 교재에도 나오죠. 그죠? 예, CCD. 자, 이 CCD라는 장치는 뭐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CCD는 뭐냐면 이제 카메라 보시면 카메라 우리 필름 역할을 해주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판이 있는데 요게 바로 CCD예요. CCD는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CCD라고 합니다. CCD. 자, CCD 같은 경우는 그 시험 문제에 CCM과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CCM은 자동 조색 장치죠, 그죠? CCM과 CCD는 달라요. CCD는 그 전화 결합 장치라고 합니다. 전화 결합 장치.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뭐냐면요, 빛이 들어오는 것을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어떤 이제 그 화상을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이렇게 입력해주는 그러한 장치다. 그게 바로 보다 CCD다. CCD다. 이거는 이제 보통 스캐너. 그죠? 아까 우리 스캐너를 놓게 되면 이렇게 보통 빛이 쭉 한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빛이 반사된 걸 다시 잡아서 CCD가 이미지로 디지털화해서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 CCD에는 어떤 칩들이 있는데 그게 광 다이오드 칩이라는 것도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그런 장치예요.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이게 만들어진 원리부터 다 이야기한다면 아마 머리가 찢어질 겁니다. 예, 막 귀에서 피가 나고 눈에서 막 눈이 빠지고 막 이럴 거예요. 하여튼 시험에는 뭐 이 정도만 출제가 되니까 어떻게 이 CCD라는 장치, 전화 결합 장치가 카메라나 스캐너의 빛을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로 입력해주는 그러한 장치로 사용되는 게 뭐다? CCD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제 모니터죠. 자, 근데 이 모니터라는 거, 뭐 TV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모니터도 있고,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모바일, 핸드폰 모니터도 있고, 다양한 모니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니터의 종류, 모니터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첫 번째 대표적인 게 CRT 모니터라는 게 있고, LCD 모니터라는 게 있고, LED 모니터 이렇게 보통 이게 있어요. 이 외에도 뭐 PDP 모니터도 있죠. PDP도 있고 한데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이렇게 대표적인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모니터, 특히 이 컴퓨터에 사용되는 모니터는 컴퓨터 아까 얘기했던 본체 안에 그 메인보드 안에 보면 그래픽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본체 안에 메인보드에 꽂아져 있으면 뒤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하나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모니터에서 구멍에다가 톡 하고 꽂아 놓으면 요 그래픽 카드에 의해서 모니터의 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픽 카드.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에 영상을 출력해주는 장치를 우리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우리 비트 설명할 때 얘기했었죠. 그때 뭐 그 CGA, 뭐 그 다음에 EGA, VGA 그래픽 카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 모니터의 색과 그 다음에 실제 출력되는 색들, 실제 되는 색의 차이가 엄청 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일반인들이야 뭐 대충 해도 되지만 뭐 사진이라든가 뭐 디자인 쪽에 이런 인쇄 쪽에 아주 정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러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이게 또 그래픽 카드 이거 되게 싼 거는 몇만 원이지만 비싼 건 몇 천만 원짜리 그래픽 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래픽 카드를 쓰고 별로 좋지 않은 모니터를 쓰게 되면 이거 완전 제대로 역할을 못 합니다. 거기에 맞는 그래픽, 근데 모니터가 또 사양이 좋은데 그래픽 카드가 또 따라주지 않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되면 소프트웨어도 많이 발전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가듯이 좋은 모니터에는 좋은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선명한 상과 그러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색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는 디스플레이 출력 장치다. 그래서 여기 그래픽 카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해상도라든가 재생 주기, 그다음 표현 가능한 색들이 결정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제 그래픽 카드 가끔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하여튼 저 본체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애들을 확장 슬롯이라 해가지고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하려면 랜 카드라고 그러죠, 랜 카드를 꽂아서 인터넷 선을 꽂으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또 뭐 TV 수신 카드를 해서 꽂으면 TV도 볼 수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교재에는 FM 스크리닝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인쇄 방식입니다. 사진 같은 것들 있죠. 상당히 그 고해상도의 사진 같은 거를 출력해야 될 때 고품질 인쇄가 가능한 방식이 바로 FM 스크리닝이라는 것인데, 이 FM 스크리닝이라는 것은 그 도트 있죠. 이제 인쇄할 때 여러분들 이제 화면도 점이지만 이 책자 같은 것도 여러분 보면 하나의 이미지로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시면 다 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인쇄할 때 그 점을 우리는 도트라고 하죠. 화면에서의 점은 이제 픽셀이라고 했었습니다. 전 시간에 배웠었죠. 그 도트라는 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절을 해서 해상도나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시 그 도트의 밀도라는 건 크기가 아닙니다. 수를 조절해서 여러 단계의 톤으로 표현이 가능한, 그래서 선명한 고품질의 인쇄가 가능하게 해주는 인쇄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FM 스크리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장치에서 우리 FM 스크리닝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해야 할 건 다 한 것 같고요. 그럼 모니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예전에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모니터의 특장점, 단점만 설명하는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심도 있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는 크게 뭐가 있습니까? CRT 모니터가 있고요, LCD 모니터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LED 모니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CRT 모니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들어보셨어요? 음극성관, 그러니까 브라운관 들어보셨습니까? 브라운관이라고 해서 브라운관 TV죠. 이 CRT는 이제 CRT 안에 보면 뭐냐면은 브라운관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관이 하나 있어요. 실제 이렇게 화면 여기 있고 TV 이렇게 뜯어 보시면 이 안에 이런 모양이 하나 있어요. 보셨습니까? 전 봤어요. 뜯어 봤거든요, 예전에. 이게 브라운관인데, 음극성관이 뭐냐면 이게 전자총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총이 빛을 쏩니다. 그럼 여기 음극선, 양 있잖아요. 양과 음이 있잖아요. 그 음극선관에서 전자총 쏘면 여기서 이렇게 빛이 표현이 되는 그런 식의 방식을 쓰던 거. 그래서 음극선관을 사용한 브라운관 TV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CRT라고 한다. CRT 모니터라고 합니다. CRT 모니터의 단점은 뭐냐? 크기가 너무 커요. 무거웠어요. 그래서 좀 크고 무겁다는 거죠. 또 크기만큼 또 많이 전기도 잡아먹었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뭐냐 그러면 이 화면에 표현되어질 때의 속도, 응답 속도라고 합니다. 그 응답 속도가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 작업들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그래픽 작업들은 이 CRT 모니터가 좋았어요. 응답 속도가 빨랐다는 거, 선명한 작업이 가능했다는 거, 그 다음에 글자 같은 거, LCD 같은 거 좀 뭉개지거든요. 근데 그런 뭉개지는 현상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장고장이 없었다는 거, 수명이 되게 길었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해상도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색상 표현력도 상당히 좋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자인 하시던 분들이 이 CRT 모니터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CRT 모니터. 자, LCD 모니터는 뭐냐면요. 자, 모니터 앞에 자, 이 LCD 모니터는 뭐라고 하냐면은요. 그 액정 표시 장치입니다. 액정 표시 장치. 액정 알죠? 액정 TV 그러죠? 액정 표시 장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요 앞에 LCD 모니터, 액정 그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 뒤에 백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백이 아니라 백라이트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죠? 네. 백라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 백라이트에서 빛을 쏘면 그 앞에 있는 액정 화면에 화면이 나타나게 해주는 방식이 바로 LCD 방식의 액정 표시 장치인 LCD 모니터입니다. Liquid Crystal Display라는 거의 약자인데 CRT에 비해서는 좀 반응 속도가 좀 느렸었습니다. 그리고 좀 큰 특징은 뭐냐? 얘에 비해서 가볍고 얇았죠. 그러니까 뭐 설치할 수 있는 공간 같은 활용도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야각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앞으로 볼 때와 옆에 볼 때에 따라서 좀 그 해상 화면이 좀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백라이트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정을 해야 되는, 그죠? LCD 모니터가 갖고 있는 그 단점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 백라이트, 그러니까 LCD 모니터도 마찬가지 LCD 모니터거든요. 근데 이 백라이트를 뭐로 쓴다? LED 램프를 쓰는 모니터를 LED 모니터라고 합니다. LED도 뭐예요? LCD 모니터입니다. 근데 얘와 다르게 백라이트를 무슨 램프? LED 램프죠. LED 램프가 뭡니까? 그 발광 다이오드라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했었죠. LED 조명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그 자체 하나가 빛을 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선명하죠. 누구보다는 LCD보다는 선명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얘네 둘 다 장점 중에 하나는 가볍다라는 것이고요. 전기도 많이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CRT에 비해서 발열 작용이 적다는 거죠. 근데 LCD에 비해서 LED는 얘보다 더 전기세도 덜 나고 그 다음에 가볍고 반응 속도는 또 얘보다 좀 더 빠르고 또 선명하고 또 시야각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이 LED 모니터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뭐 변색 같은 것도 액정 TV는 이렇게 잘못하면 막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LED는 이 LCD 모니터의 그 단점들을 많이 보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발광 다이오드. 자, 발광 다이오드. 무엇이 백라이트라고 합니다. 백라이트. 요게 시험 문제 나와요. 기사 문제에서 좀 나와서 저도 여러분한테 이런 부분을 또 설명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외에도 또 정말 심도 있게 들어가면 되게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한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라이트. 그럼 백라이트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또 나왔었습니다. 자, 백라이트의 종류. 첫 번째가 CCFL. 이거는 이제 램 음극 형광 램프라고 해서 이 백라이트 자체가 형광 물질입니다. 우리 형광등 같은 앤데 하여튼 그런 종류 중에 냉 음극 형광 램프를 사용하는 애를 CCFL, 그 백라이트를 쓰는 애가 CCFL, 그 다음에 EEFL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 전극 형광 램프입니다. 얘는 냉음극 형광 램프입니다. 사실 이 부분까지 나올 거란 생각은 안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는 안 나왔어요. 냉음극 형광 램프, 그 다음에 외부 전극 형광 램프라는 거, 그 다음에 뭐 LED 등은 발광 다이오드고요. 그 다음에 FFL이라는 백라이트가 있습니다. 편판형 형광 램프, 이렇게 종류들이 이거 외에도 더 많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이 네 가지가 출제가 됐었으니까 이렇게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디바이스 장치 중에 출력 장치의 가장 대표는 모니터다. 모니터는 대표적으로 CRT, LCD, LED가 있다. CRT는 브라운관 TV, 음극성관으로 되어 있다.
LCD는 액정 표시 장치 뒤에 백라이트가 있어서 걔 빛에 의해서 화면이 보여지는 거다. LED는 그 백라이트가 뭐다? LED 조명을 쓰고 있는 LCD다. 아셨습니까?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도 이제 사실은 심도 있게 배운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뭐 이런 거 안 했었습니다. 그냥 대충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였는데, 모니터의 종류뿐만 아니라, 자, 이제 모니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심도 있는 내용들, 물론 모니터 안에서도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자, 모니터도 하나의 뭐예요? 장치죠? 디바이스 장치입니다. 모니터도 장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좀 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니터들도 또 회사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그 모니터에서 보았던 것을 또 어떻게 출력해서 내야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라든가, 또 실제 내가 카메라에서 찍었던 사진의 이미지를 화면에서 볼 때 또 그 차이라든가, 또 회사마다 다른 또 그 모니터들마다, 그래서 똑같은 이미지를 모니터를 다르게, 예를 들어서 맥용, IBM용 모니터와 맥용 모니터를 놓고 보면 이쪽은 좀 더 어둡고 이쪽은 좀 더 밝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물론 일반인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전문가들이라든가 그걸 아주 정밀하게 작업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고 하는 것을 뭐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색들 같은 걸 조절해주는 뭐 컬러 매칭 시스템, 그래서 CMS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모니터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광색역 모니터라는 시험,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걸 뭐 옛날에 할 필요는 없었는데 여러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일단 그럼 광색역이라는 게 뭐냐? 자, 그러려면 색역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색역은 색 영역을 나타내죠. 가무시라고 했었습니다. 색 영역이라는 것은 색을 얼만큼 가지수가 많이 표현할 수 있는가의 영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YXY를 이용해서 만든 색도도 기억나십니까? 색도도, 이렇게 말구평 형태로 되어 있는 색도도 기억나시죠? 형태를 보게 되면 여기가 빨라, 그죠? 그 다음에 높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P, 이렇게 돼 있었죠.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C를 기점으로 점 있는데, 이거 뭐라고 합니까? 색온도. 이렇게 해왔던 색도도, 그죠? 이 색도도 안에 웬만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색들을 다 묘사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안에 묘사가 아니라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 광색역이라는 게 뭐냐면,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고색지연이라고 그래가지고 와이드 컬러 가뭇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장치들, 특히 이제 모니터 같은 장치들의 그 디스플레이의 성능 같은 거를 표시를 해주는데, 광색역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도라든가 뭐 명암, 콘트라스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색채 재현율, 그 다음에 휘도, 밝기. 휘도 기억나시죠? 광도랑 조도는 조명, 휘도는 모니터와 관련된 밝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광색역 모니터에서 좀 넓은 해상도, 높은 해상도, 색 영역이 넓은 그런 거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보통 기본적인 그 색 영역은 뭐냐면 sRGB라는 거죠. 자, RGB 기억나시죠? 우리 RGB 기본적으로 모니터는요, 색광 혼합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RGB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RGB인데, RGB 색 영역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뭐 이만큼의 영역을 갖는 게 바로 RGB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확하게 이 정도까지, 정확한 아니지만 대충 상당히 넓은 RGB죠. 그러다 보면 실제 모니터에서 RGB라고 표시된 애들이 실제 출력을 하게 되면 그 CMYK로 출력을 하겠죠. 그죠? CMYK는 해봤자 이 정도 범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RGB와 CMYK가 일치하는 부분은 이 정도잖아. 그러면 이만큼 뭐가 생깁니까? 색상의 불일치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을 실제 출력을 했을 때 정말 색상과 명도 차이가 크게 나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일반인들이야 상관없지만 전문가들 뭐 특히 사진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하게 옛날처럼 아날로그도 아니고 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난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그 RGB 안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을 MS사와 HP사가 서로 함께 만든 그 표준, 그래서 모니터와 이 표준 프린터의 표준 RGB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다? sRGB. sRGB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의 색 영역을 갖습니다. 그래서 sRGB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sRGB를 사용하는데 이 sRGB는 보통 여기 보시면 어느 쪽, 이 노란 쪽과 초록색 쪽이 상당히 색 손실이 많습니다. 예, 그죠? 예. 그리고 sRGB는 이제 IRU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모니터에 대한 어떤 그 해상도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IRU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IUR 여기에 권고하기를 어디 BT709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색도도에 35.5%까지 표현이 가능하다. 8비트까지. 그리고 우리 했었죠. 8비트 R 채널당 R 채널, B 채널, 그 다음에 B 채널 RGB 각각마다 8비트씩 주게 되면 56 나온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채널당 256씩 기억나시죠? 그래서 채널당 255 RGB 채널당 255의 색상을 부여하게 되면 얼마 나오죠? 이게 우리 1600, 1700만, 80만 이 정도 나오죠? 요 정도. 예, 요 정도를 이제 뭐 sRGB로 이렇게 규정을 했던 표준이었어요.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얘도 마찬가지. 이제 해상도가 좋아지고 모니터가 좋아지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러면 특히 요런 색 손실이 많이 일어난 이 노란 쪽과 그린 쪽을 보완해서 나온 게 뭐냐 그럼 바로 어도비 RGB라는 거예요. 어도비 RGB는 좀 더 색 공간이 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도비 RGB라는 그러한 색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정도는 이제 똑같이 IRU R 권고 BT 2020 우리 교재 나오죠. 그 옆에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2020에서 색도도는 75.8% 이상, 그리고 비트 수로는 10비트와 12비트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 10비트는 10억 개 정도의 색상, 12비트는 687억 정도의 색상을 재현할 수 있는, 그래서 요 어도비 RGB를 뭐라고 합니까? 광색역이라고 하고, 그것이 표현이 가능한 모니터를 광색역 모니터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개념, 요것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는 거죠. 광색역 모니터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RGB라는 게 가장 색 영역이 넓은데 이걸 다 실제로 우리가 기계 장치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HP는 프린트 회사의 대표고 MS는 이제 컴퓨터죠. 그죠? 회사의 대표 둘이 만나서 sRGB라는 이 표준을 정했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근데 이제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노란과 그린 쪽의 이 손실률 같은 것까지 제대로 표현하는 그러한 걸 위해서 어도비 RGB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게 됐는데, 이 어도비 RGB라는 애가 바로 광색역 얘 이상부터가 광색역 모니터다. 즉 넓은 공간, 색에 표현할 수 있는 가지가 많아지는 것이다. 해서 광색역 모니터.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건 누구한테 나온다? 기사한테 나온다. 광색역 모니터라는 거, 기사에 나온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백라이터 했고, 광색역 모니터 했었죠.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모니터의 감마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모니터 감마. 자,
그 다음 뭐가 나오냐? 모니터 감마라는 게 나옵니다. 감마. 자, 이 감마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교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정. 감마. 모니터를 교정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감마라는 개념이 뭐냐면, 감마는 이제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또는 교정하는 것인데, 무엇을 조정하는 거냐면, 콘트라스트라는 거를 조정합니다. 콘트라스트는 뭐냐면은요, 명암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대비? 명암 대비라는 거를 조절해 주는 걸 모니터 감마라고 합니다. 자, 모니터 감마가 뭐냐면요, 이제 모니터마다 제품마다 이제 만드는 방식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모니터들마다 갖고 있는 해상도라든가 선명도, 그다음에 밝기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가장 어두운 부분을 0으로 놓고요, 가장 밝은 부분을 1로 이렇게 놔둡니다. 그리고 그 감마 값이 이제 모니터마다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 감마라는 건 모니터만 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카메라도 감마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의 감마, 모니터의 감마 뭐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를 정했는데 처음에 0.5의 감마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얘가 그냥 0.5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조정할 수 있어요. 감마를. 얘를 얼로? 예를 들어서 2.2로 조정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0.5의 2.2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얼마냐? 0.2217 얼마가 나와요. 그래서 0.2217이 나오면 얘보다 요 안에, 그죠? 얘보다 어때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더 어두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화면이 얘보다 좀 더 명암비가 많아지면서 약간 어두운 느낌이 나게 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마는 그냥 명암 대비를 조절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IBM용 컴퓨터의 모니터와 그다음 맥용 아시죠? 맥용. 스티븐 잡스, 스티븐 맥, 그다음에 빌 게이츠 IBM. 그 맥용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시될 때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만 어느 정도의 감마를 조정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2.2를 IBM에서 잡고 있고요. 맥에서는 1.9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네 둘이 재미난 게 뭐냐면 IBM에서 작업했던 애를 맥킨토시의 화면에서 보고, 그 다음에 맥에서 작업했던 것을 맥에서 화면을 보게 되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맥보다 얘가 약간 약간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면을 감마 값을, 예를 들어서 이 감마가 다르면 이제 감마 값을 조절해 줘야 되겠죠. 내가 촬영했던 카메라의 그 화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그걸 그대로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감마 값을 모니터에 적용을 해서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IBM용은 나올 때 2.2로 만들어져 있고 맥도 1.9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TV라든가 방송용 카메라 TV 같은 거, 또 포토샵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대부분 다 2.2로 이렇게 정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마라는 개념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모니터에 색온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색온도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색온도라는 것은 흑채가 내는 그 열을 측정하는 건데, 색온도가 올라갈수록 붉은색, 색온도가 낮아질수록 파란색 쪽으로 간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도요, 처음에 6500 켈빈으로 한다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9300 켈빈,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그래서 6500은 약간 푸른 기미가 돌고요. 9300은 약간 아니죠. 둘 다 푸른기인데 6500이 약간 자연색, 주광색에 가깝습니다. 9300을 놓게 되면 약간 좀 파랗게 보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색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니터 이렇게 처음 사시면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 그 안에 색온도 조절하는 게 있어요. 막 6500도 있고 7500, 9300 이렇게 여러 개가 있기도 하는데, 보통 6500에 9300 자연색에 가깝게 그대로 보고 싶다 그러면 6500 켈빈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모니터에 관련해서 예전에는 모니터 종류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이 모니터에 광색역 또 감마 이런 것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하는 게 뭐냐? 모니터의 디스플레이 해상도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모니터의 디스플레이 해상도라는 개념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또 나와요. 참 그죠? 점수가 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모니터는 이렇게 가로 세로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 지금은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 형태의 모니터죠, 그죠? 가로가 좀 더 긴 그러한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사각형의 비가 4:3 정도? 뭐 이 정도의 비율을 사용했었는데 요때 이 모니터 해상도를 우리는 SD라고 하거든요. SD급 해상도라고 하는데 이제 요 SD에서 이제 뭐로 넘어갑니까? SD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HD급으로 넘어갑니다. HD. 그죠? HD 카메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FHD라고 해서 FHD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데 WQHD, 그 다음에 이제 UHD, 요즘에 이제 UHD가 이제 막 뜨고 있죠, 모니터가. 그리고 QUHD.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의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크기도 커지고요. 그 다음에 선명도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해상도의 발달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과거에 SD 모니터, HD, FHD, WQHD, UHD 얘는 별로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HD 그러면 보통 720이라고 그래요. 720. 이거 720이라고 하거든요. HD는 720. 그 다음에 FHD 같은 경우는 1080으로 합니다. 1080.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유튜브 아래에 보시면 720, 그 다음에 1080 이런 거를 체크해서 화면을 볼 수 있는데 1080이라는 것은 FHD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HD는 720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영상을 지금 FHD로 촬영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전에는 그 HD로 촬영했어 같은 카메라인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최대 이 FHD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로 촬영을 하고 이제 유튜브에서 속도 같은 걸 생각해서 이제 720으로 했더니 제가 바보였어요. 1080까지도 FHD까지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조절이 또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굳이 내가 720으로 올릴 필요가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80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생님이 이 영상 쪽 특히 그냥 관심은 많았는데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유튜브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상도 자체를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주면서 하니까 이 모니터 상당히 좋습니다. 대신 선생님이 못생긴 얼굴이 그대로 보여줘서 참 안타깝긴 한데 자 그래서 우리 모니터의 가로와 세로 비율을 최근에는 16대 얼마? 9. 물론 이 비율은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근데 요 정도의 비율에 자 예를 들어서 1000 얘 같은 경우는 가로가 1280 곱하기 720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요 가로의 점의 개수가 1280개고 세로가 720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로 세로가 1200개 720의 해상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FHD 같은 경우는 1920에 1080 그러니까 1080 720이라는 것은 가로와 세로에서 세로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720하고 뒤에 HD 같은 경우 720하고 P 쓰거나 I를 쓰거든요. 이거는 그 영상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P라는 것은 순차 주사 방식이라고 합니다. P라는 것은 순차 주사 방식이고 그 다음에 I라는 것은 비월 주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장 방식이 어떻게 화면을 어떤 식으로 저장하느냐의 그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이제 카메라를 한다든가 전문적으로 모니터 하시는 분들, 선생님 영상 찍는 사람들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여러분들 보면 뒤에 이게 P라는 표시와 I라는 표시가 나와요. P는 순차 주사 방식으로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찍은 것이고 비월 주사 방식은 뭔가 이렇게 나눠서 하는 뭐 그런 방식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P라는 게 뭐고 I라는 게 뭔지 그 차이를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HD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안에 점의 개수를 나타내는 건데, 얼마? 10, 100, 1000만, 10만, 100, 200만, 200만, 200, 뭐 7만 3,600개의 이 안에 점이 표현되는 거죠. 점이 많아지고 할수록 그만큼 선명해진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SD의 4배, HD의 4배, 얘는 HD의 4배, 얘는 FHD의 4배. 그러니까 요게 4개가 있는 게 바로 뭐예요? UHD입니다. 그래서 UHD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용하자라고 2012년에 CEA와 미국 소비자 전자협회에서 UHD로 쓰라고 했더니 소니나 이 미국에서는 소니에서는 이거를 4K로 쓰자고 하면서 제품을 4K라는 이름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4K 카메라, 4K 모니터 이런 게 나오고 있죠. 4K는 얘네 FHD를 4개의 해상도로 표현하는 거니까 얼마나 선명하겠습니까? 그만큼 점이 많아지니까 용량도 커지겠죠. 그래서 4K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도 이제 유튜브가 미친 게 이 FHD까지 지금 구현을 해서 서비스를 웹상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4K 서비스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도 지금 현재 FHD까지 표현이 방송 화면에서 표현되거든요. 근데 UHD로 이제 하려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이제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뭐 그러니까 카메라, 사람이 보는 눈에서의 그런 정도의 화질과 선명도를 이제 화면을 통해, 그것도 통신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행복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UHD는 이거에 또 8K라고 합니다. 4개가 또 있는 그런 정도의 그 화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 모니터의 이 해상도도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참 환장하겠어요. 그죠? 기사 시험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바이스, 장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바이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디바이스 장치라는 것은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디바이스 장치 그러면 뭐 모니터와 프린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 보는 모니터와 출력되어지는 그 사이에 간격에 생기는 뭐예요? 불일치, 장치 간의 불일치. 게다가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모니터 간에 또 불일치. 또 디바이스를 만들어냈을 때 그 디바이스 간에 또 불일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줄여야 되겠죠. 예, 그러한 줄일 목적으로 만든 그 국제연합이 바로 ICC라는 곳입니다. 어디다? ICC, 국제색체연맹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ICC라는 곳에서 만든 게 뭐냐? ICC 프로파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ICC 프로파일이 뭐냐? 프로파일은 우리 그냥 프로필? 이렇게 생각하죠. 프로필. 다른 말로 이력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CC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보통은 모니터에 ICC 프로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린터에 마찬가지로 프로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회사마다 그 회사 제품에 대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재에도 나오지만 PC용일 때는 그 파일 형식으로 제공을 하는데 뒤에 점 찍고 ICC IBM 같은 경우는 ICC 이렇게 그 다음에 맥용은 점 찍고 IC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프로파일이 ICC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ICC구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ICM은 맥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장자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색채 관리라고 있습니다. 우리 포토샵에서도 할 수 있어요. 포토샵에도 보면은 색채 관리 또 우리 모니터 윈도우 운영체제에 가시면 거기에 색채 관리라고 있습니다. 오른쪽 키 눌러서 그 모니터 있잖아요. 우리 모니터 조절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거기에 고급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탁 누르면 안에 색채 관리라고 있어요. 걔를 탁 누르면 거기에 ICC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뜹니다. 그럼 거기서 요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사잖아요. 뭐 프린터를 사면 모니터 사고 그러면 CD 같은 거 주죠. CD. 그 안에
그 회사에 자기들의 이 ICC 프로파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에서 그 ICC 프로필을 가져오면 적용이 자동으로 되게 한다든가, 또는 개인적으로 그게 조절이 가능하시면 그걸 조절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을 우리는 ICC 프로파일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모니터에 대한, 그 다음에 프린터에 대한 장치들에 대해서 색의 불일치를 조절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시스템을 우리는 CMS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CMS. 영어로 우리 뭐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일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 이런 것들, 모듈을 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CMS라고 합니다. 아셨죠? 컬러 매니지먼트 색채 관리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자, 이러한 것들의 대표적으로 뭐예요? ICC 프로파일.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외에 색 영역 매핑이라는 내용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들이죠? 매핑이라고 하기도 하고 매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색채 관리 시스템, CMS고, 기본적인 우리는 이제 색이니까 색의 어떠한 색 영역의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색도도 얘기했었죠. 이 안에서의 뭐 sRGB나 RGB나 어도비 RGB나 이 차이에 생길 수 있는 그 색 영역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치마다도 갖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이 프로필이 있을 거예요. 그 장치마다 또 표현할 수 있는 색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색 영역을 매핑하는 거예요. 장치와 장치가 서로 표현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럼 걔네 둘이를 갖다 놓고 걔네 둘을 조절해서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장치 사이의 색채를 효율적으로 대응시켜 효과적으로 조절해주는, 그 색을 표현해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모니터에서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할 때 내가 어떤 색을 지정하면 그 컬러 옆에 그 주의 표시가 뜹니다. 뭐냐, 이 색 선택했지만 이 색은 이렇게 실제 출력될 거라고 표시를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가 생겨요? 불일치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어떤 그 장치 두 가지가 있더라도 서로 색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갖다 놓으면 색 영역에서의 어떤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죠? 그거를 조절해주는, 그래서 땡기거나, 그래서 색 영역 클리핑이라고 그래가지고 색 영역에 있는 애 하나를 가장자리로 쭉 땡기는 방법을 색 영역 클리핑이라고 그러고, 또 반대로 내부로 이렇게 쭉 땡겨오는 걸 색 영역 압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걸 안쪽으로 땡기는 걸 압축이라고 하고요.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맞추는 걸 클리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중간 정도 되는, 색 영역의 가장 중간 정도 되는 두 장치 간의 그 불일치된 매핑, 색 영역, 말 그대로 색 영역을 매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영역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색 영역 매핑인데, 이 색 영역 매핑은 상당히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하시거든요. 뭐 떨어뜨리네. 아이고, 교재를. 방송하면서 참 별일을 다. 이런 NG인데, 그죠?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해야 할 게 많아서 이제 쓸데없는 소리 최대한 안 하려고, 그래서 필요한 건 빠빠빠빠빠 하고 가고 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색 영역 매핑이라는 거 알았는데, 그 다음에 컬러 어피어런스 다 써줄게요. 어피어런스 모델이라고 있는데, 어피어런스라는 것은 뭐 다 계속 그 얘기예요. 색의 불일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불일치가 났을 때 그 색에 가장 근접한 색, 그거를 모델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색 영역에 그러니까 색차 간의 어떤 불일치,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포토샵에서 제가 지정했을 때 주의 표시 뜨면서 뜨는 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에 가장 근접한 그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색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컬러 어피어런스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나오지만 색채 전문가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메타메리즘 같은 그런 것들을 해주기 위한 개발된 색채 관리 시스템이다. 그래서 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색이 참 어려운 게 뭐냐? 딱 쉽게 해서 모두가 똑같이 직관적으로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떠한 빛에 의해서 어떠한 감정 상태, 또 어떻게 보는 각도, 높이,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색들이 상당히 보는 사람마다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도 가장 정확하게 그 색들을 예측을 해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컬러 어피어런스 모델이다. 자, 그 다음에 또 교재에 나와 있는 시험에 나와 이거 외에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컬러 어피어런스 모델,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디바이스 특성화. 자, 디바이스 특성화, 디바이스 장치죠. 장치의 특성화죠. 우리 크게는 뭐 모니터의 특성화, 컬러 프린터의 특성화 이런 장비인데 이거는 교재 나와 있습니다. 색채 호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목적의 매개 역할을 해주는 거를 우린 디바이스 특성화라고 하는데 디바이스마다 가지고 있는 그 특성화를 우리 ICC 프로파일에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디바이스 종속 색체계. 자, 종속 색체계라는 것은 뭐예요? 색체계라는 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표색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RGB, 뭐 CMI, 뭐 이런 HSB, HLS 같은 색체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장치를 만들 때 자기들 장치에서만 쓸 수 있게 만든 또 색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독립 색체계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걔네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뭐가 떨어져요? 호환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에서 저장된 거를 호환도 안 될 뿐더러 호환되더라도 상당히 어떻게 해요? 색의 손실이 많겠죠. 차이가 더 크겠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써도 괜찮을 공통적인 색체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종속 색체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표적으로 RGB 색체계, CMI 색체계, HSB 색체계, HL 색체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가 이 정도에서 색채를 조절하는 이러한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한 시험 문제가 이 정도만. 예전에는 사실 얘도 안 나오고 막 얘도 안, 이거 ICC 프로필이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렌더링 인덴트라는 시험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렌더링 인덴트. 렌더링 인덴트. 자, 렌더링 인덴트. 인덴트는 의도입니다. 렌더링 의도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요, 이제 프로그램 중에 이제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에서 프린트 할 때 그 옵션을 정하는 부분에 거기에 렌더링 인덴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를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뭐 이미지 작업은 뭐 포토샵이 거의 독보적이죠. 그래서 포토샵에서 작업했던 이미지가 실제 출력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작업했던 그대로의 색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렌더링 인덴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력될 때의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색의 특징들을 조절해 주는데 그 상대 색도라는 게 있고 절대 색도라는 게 있고 채도 인덴트, 지각 인덴트. 영어로 relative 뭐 colorimetric indent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죠? 한글로는 뭐 상대 색도 인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험 문제 요즘에 계속 요게 좀 출제가 되고 있더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포토샵에서 조절을 해 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포토샵에서 같은 프로그램에서 거기 출력할 때 그러니까 실제 보는 화면의 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출력할 것이냐. 그러니까 처음 해보면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봤던 거에 나왔던 거 봤을 때, 좀 이런 차이가 있네 했을 때, 이제 렌더링 인덴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렌더링 인덴트예요. 그래서,
그 조절해주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색도 인덴트는 가장 기본적인 렌더링 인덴트다라는 거, 그리고 절대 색도 인덴트는 하얀색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인덴트라는 거, 그 다음에 채도는 색상은 변해도 채도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선명하게 할 목적의 인덴트라는 거, 지각 인덴트라는 것은 인간의 눈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인식되게 하는 부분이다. 뭐 이런 가장 큰 특징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색채 관리 부분의 마지막 부분 강의까지 다 했습니다. 자, 디지털 색채에 대한 부분은 다 했습니다. 디지털 색채가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에 이렇게 좀 더 심도 있게, 또 모르죠. 또 관리 기법만 봐도 저도 이제 그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도 공부해 보려고 봤는데 이거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사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되게 더 많이 그 감마라든가 뭐 이런 캘리브레이션, 매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한 전문가들이나 이제 이런 거 맞춰주는 거지, 뭐 일반인들은 뭐 그냥 모니터 산 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시험 문제가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거의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를 하다 보니까 맘만 먹으면 정말 뭐 그 이상도 내겠죠. 예. 근데 일단은 지금 정도 선에서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색채, 디지털 색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을 내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인 조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색이 앞부분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조색이 뒷부분에 파트로 되어 있어서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인 조색을 통해서 색을 만드는 만들죠, 그죠? 조색하고 재현하고 전달하고 그 다음 뭡니까? 검색하는 그런 모든 것은 다 동일한 어떠한 상황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유관 검색에 대한 검색에 대한 이야기할 때 우리 조색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기본적으로 조색이라는 것은 색을 만들어내는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관으로 하는 조색과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기계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CCM이다. 그죠? 컴퓨터 컬러 매칭이라는 기계 장치입니다. 얘는요,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색을 그 실제로 만들어주는 장치와 그 다음에 거기에 명령을 주는 컴퓨터 장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 부분이 있죠.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만들어내는 장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CCM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느냐 뭐 이 정도만 나와요. 그리고 자동 조색 장치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는 조색사라는 지금도 조색사가 있습니다. 예, 기계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염색 쪽의 조색사라든가. 근데 이제 특히 CCM이 도료 쪽에 많이 쓰고 있어요. 도료 같은 경우도 이 조색사가 예전에는 다 했었습니다. 그 어떤 색을 칠하고 그 색을 동일하게 칠을 해야 되는데 특히 큰 건물들을 할 때 만약에 모자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덧칠하면 사실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그걸 동일하게 사실 만들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이 했을 때는 상당히 버려지는 양도 많았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러한 단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CCM을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조색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소재에 하느냐에 따라서도 대응이 빨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다품종 소량 대응 고객,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량 생산에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품은 많은데 소량으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이제 바로 아주 용이하고, 이거 시험 많이 나와요. 다품종 소량 생산인데 소품종 대량 생산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CCM은 다품종, 품종은 많은데 뭐예요? 소량 생산입니다.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상당히 사용하기 편하다는 거. 그리고 아이소모리즘을 실행할 수 있다. 우리 아이소모리즘과 반대는 이제 메타메리즘, 조건 등색이죠. 아이소메리즘은 어떤 상황에서도 색채를 보는 그 분광 반사를 일치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완전히
완전 물리적인 등색을 우리는 아이소머리즘. 그래서 아이소머리즘이라는 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조건 등색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른 게 같아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이소머리즘은 무조건 등색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분광 반사율이 일치하게 하는 어떠한 조명 아래서라도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죠? 기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죠? 그냥. 왜냐하면 이제 이 조색사는 이 조색할 때도 또 어떤 조명에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그 CCM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 자, 쿠벨카라는 사람과 뭉크가 만든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 원리로 만들어진 게 바로 CCM이다. 이 쿠벨카 뭉크 이론을 또 한번 공부해 보려고 했더니 토가 나올 뻔했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뭐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물어보는 시험은 아니고요. 그냥 CCM의 장단점과 그 다음에 CCM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마지막이 쿠벨카 뭉크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나오는 게 이 쿠벨카 이론에서 나온다는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나온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사용하는 그 재료들을 1부류, 2부류, 3부류로 나눠서 구분을 해놨고, 특히 이것은 페인트 광학에 대한 기여라는 책에서 이 페인트 광학, 말 그대로 그 도료 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이론인데, 실제 CCM이 이게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페인트 조색할 때 많이 쓰는 장치예요. 그래서 실제 저도 봤는데 뭐 자동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 색의 수치를 장입하면 자동으로 CCM이 만들어 주는 그런 건데, 그거에 기반이 된 그 이론이 쿠벨카 뭉크 이론이다. 그리고 1부류, 2부류, 3부류로 나눠서 1부류는 뭐 투명한 플라스틱, 인쇄잉크, 완전히 불투명하지 않는 페인트, 2부류는 사진인화, 열 증식, 연속톤의 인쇄물, 3부류는 옷감의 염색, 불투명 페인트나 플라스틱 색종이. 요렇게 나눴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거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부류, 2부류, 3부류 중에서 그냥 하나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1부류 정도만 외워놨다가 나머지는 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든지. 또 그 다음에 뭐 흡수 개수니, 산란 개수니, 분광 반사율이, 이런 것까지 계산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기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뭐 시험 문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요. 그냥 흡수 개수, 산란 개수, 분광 반사율, 그걸 가지고 조색비의 계산식을 만들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관 조색할 때도 마찬가지, 유관 검색과 동일한 조건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20대 그 여성의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비슷합니다. 자, 유관 조색 시 조건, 조도 우리 얼마였죠? 1000럭스였습니다. 그죠? 조도도 마찬가지 뭐 1000럭스. 이거는 기본적으로 검색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표준 강원은 얼마? D65. 그죠? 그 다음에 C 강원,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색채계는 LAB 표색계로 표현 가능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명도는 N5 바닥에 N7 벽면. 기억나시죠? 관찰 각도는 몇 도? 45도. 그 다음에 눈의 각도는 2도와 그 다음에 10도. 똑같네요. 그죠? 그리고 KS와 먼셀기호로 표기가 가능해야 되겠고, 균제도는 0.8. 관측면 바다는 무채색이어야 되고, 크기는 30에서 40cm. 동일하네요. 그죠? 뭐 이 부분은 앞부분에 했었으니까, 여러분들. 검색하는 것과 동일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막 이런 게 다 싫다 그러면은 라이트박스라는 거 사용해서 그 박스 안에서 똑같이 조색하고 검색하시면 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 그 양이 좀 많았어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색채 관리 필요한 부분을 다 끝냈습니다. 자, 다음 장이 우리 색채 품질 관리 규정인데요. 요거는 이제 산업기사보다는 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산업기사인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기사인 분들은 반드시 다음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최근에 산업기사들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다음 강의 21강의 마지막 요거는 제가 이제 실제 그 품질 관리 규정 관련한 KS 그 규정을 보면서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색채 관리의 중요한 강의는 오늘로써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품질 규정에 대한 것들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양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는 이 파트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그냥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색채 관리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기사 같은 경우는 고득점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또 바뀔 수 있어요. 또 색채 관리가 쉬워지고 다른 파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색채 관리 파트는 여러분들이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이론서 마찬가지 외워주시고 그리고 체크리스트 마지막 것까지 풀어주신 다음에 기출문제를 다 풀어주시면 뭐 꽈락은 안 나와요. 여러분 정말 공부를 너무 안 했을 때 나오는 거고요. 보통 공부를 하면 보통 한 50점 이상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21번째 색채 관리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